당신의 술고래 가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 중독자에게는 자신조차도 모르는 내면 심리가 있다는데 이들의 비정상적인 사고 현상을 중독성 사고라고 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면 중독성 사고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언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야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도 줄어들 겁니다. 오늘은 이 중독성 사고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학계는 상담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한 책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중독자 자신도 인식하기 어려운 중독자들의 감추어진 내면 심리, 중독성 사고라는 책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술에 대한 갈망이 생기지만 그 사람의 생각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독성 사고라는 것을 갖게 된다는데요. 이 책에서는 중독성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중독성 사고는 모두 무의식에서 나온다. 두 번째, 중독성 사고는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매운 양파를 다질 때 눈에서 눈물이 나잖아요. 양파를 다지기 시작하고 5초 후에 눈물 3방울만 나와라 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죠. 보통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눈가가 촉촉해져 있을 겁니다. 양파를 다질 때 눈물이 나는 건 매운 것으로부터 자신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당신은 눈물 양을 조절할 수도 없고 원할 때 멈출 수도 없을 거예요. 이런 것과 비슷하게 중독성 사고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안다고 뭐가 좋냐고요? 일단 이것만 알아도 중독자의 언행을 보고 내가 무조건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 거구나 하고 조금이나마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요. 그럼 이 중독성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독성 사고의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들 중에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부정, 합리화, 투사입니다. 먼저 부정은 거짓말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부정은 스스로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는 술 문제가 전혀 없어. 다음으로 합리화란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서야 그것에 필요한 증거나 이유를 댄다는 겁니다. 이 합리화는 꽤나 그럴듯해서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알코올 중독자가 몸이 아파서 술을 마셔야 해 라고 말한다면 술을 꼭 마셔야 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는 이유를 선택한 셈이죠. 마지막으로 투사는 쉽게 말하자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잔소리하는 아내에게 당신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술을 먹는 거야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합리화와 투사는 부정을 더 강화시키게 되고 중독된 상태를 악순환으로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나 비정상적인 사고 방식인데 교육 수준이나 지능이 낮은 사람한테 더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중독성 사고는 지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중독성 사고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게다가 이 중독성 사고는 한 가지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에 대한 정확한 추리 능력만 없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독자 본인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도 다른 알코올 중독자의 행동을 평가할 때에는 이 중독성 사고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단 이런 중독성 사고는 중독질환이 아닌 다른 정신질환에서도 물론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제가 경험했던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 가족이 알코올 전문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입니다. 상담사분이 제 가족에게 선생님, 평소 술로 인한 문제가 있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가족은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이 책을 읽기 전이어서 중독성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막걸리야 당연히 술 문제가 있으니까 입원을 하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대답이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이 자주 하던 말이 있었는데 잠이 안 와서 술을 꼭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당시에는 정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제는 합리화였구나 싶어요. 정말 잠이 안 온다면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은 질적인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또 투사는
과거에 제가 늘 술 먹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그걸로 또 제 탓을 하고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사실 가족이 술을 마시니까 제가 잔소리를 하게 되었던 건데 오히려 가족에게는 그게 술 마실 이유를 만들게 한 셈이 되었어요.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중독성 사고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중독성 사고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들을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인 우리가 중독성 사고를 이해했으니 이걸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 책이 시사하는 점 3가지를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중독자에게는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도록 도와주자. 화를 내고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신만이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시도해보자 라고 설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두 번째, 중독성 사고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 중독성 사고는 놀랍게도 중독자를 넘어 그 가족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들은 중독자가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또 그걸 통제하려 들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 만약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이라면 가족으로서 나에겐 어떤 중독성 사고가 생겼을까? 또는 나의 이러이러한 성격은 중독성 사고와 비슷하네 하고 돌이켜 생각해보는 시간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 중독자와 가족 모두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독성 사고를 공유하는 환자와 가족 모두 다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가족병이라고들 하잖아요. 환자만 회복된다고 다 낫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족이 당장 술만 안 마시면 행복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환자는 환자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필요한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독성 사고에 대한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의 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중독성 사고가 저에게도 전염되었다는 점이 참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만약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